미국이 던진 숫자는 3,500억 달러. 우리는 원한다. 전액 현금으로 이 한 문장이 세계 시장을 흔들었죠. 누구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였지만 단 한 나라만이 현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것을 꺼냈죠. 그 순간 트럼프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내민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3,500억 달러라니.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7월 워싱턴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 통첩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3,500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한 겁니다. 한국은 며칠 안에 무너질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IMF에서 25년간 통상금융 자문관으로 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협상 테이블을 지켜봤죠. 냉철한 숫자와 논리만이 살아남는 세계였습니다. 감정이란 건 협상에서 약점일 뿐이었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통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는 연일 한국의 혼란을 보도했습니다. 서울 금융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했다고 했죠. 정부 내부가 패닉 상태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약소국들이 미국의 압박 앞에서 결국 굴복하곤 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안에 백기를 들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첫 실무회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귀하들이 기대하시는 방식으로는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다른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모델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칠 뻔했죠. 하지만 그 순간 한국 대표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확신처럼 느껴졌죠. 회의장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냉소하던 표정을 거뒀습니다. 처음으로 흥미가 생겼죠. 설명해 보시죠. 곧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제안할 거라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뭐란 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현금을 요구했는데 말입니다. 한국이 무슨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건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펼쳐봤죠.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작은 경제국 정도로만 봤습니다. 미국 압박에 순응할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 경제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상당하더군요. 삼성, 현대, LG, SK.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기업들이었죠. 이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민간이 직접 움직이는 구조로군요.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가 말했던 다른 모델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당신들이 뭘 준비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뭔가 계산이 있었습니다. 냉철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죠. 저는 뉴스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투자하면 바로 금융위기다.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 한국은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현금을 내는 방식을 거부한 겁니다. 대신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협상 패키지로 제시하겠다는 방향으로 모색 중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본 적 없는 카드라. 제가 25년간 국제 협상을 지켜봤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현금 대신 자신들만의 모델을 제시한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정부가 직접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대신 이유식 민간주도 투자 모델을 선호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민간주도라니.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미국은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정부가 내놓으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업들의 투자로 대응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날 협상 테이블에 한국 측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이었죠. 삼성, 현대, LG, SK. 한국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하나로 묶어놓은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립서비스군요. 미국 측 대표단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저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당장 현금을 원하는데 민간 투자 계획이라니 이건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금 비중을 확대하십시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기업 투자가 아니라 정부 자금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죠. 한국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팀은 우리 요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나타났죠. 기업별 투자 계획과 일정, 고용 창출 효과까지 세밀하게 정리된 문서를 제출한 겁니다. 회의장에서 한국 측 경제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민간 투자는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실행 단계라니 무슨 소린지 의아했죠. 삼성은 텍사스 파운드리 투자를 이미 확정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고용 협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LG와 SK는 IRA 세액 공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증빙 자료가 모두 첨부되어 있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죠. 한국은 일본처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요구에 순응하는 방식을 택했죠. 정부가 직접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간이 정부 전면에 나선 거였죠.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조차도 정부와 민간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첫 회의 때 봤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로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건 장기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경제 구조를 더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정부는 조율자 역할만 했죠. 실제 집행은 기업들이 모두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모델입니까?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민관 협력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더 효율적이었죠. 저는 처음 느꼈던 회의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생겨났죠. 그건 존중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었죠.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치밀했죠.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민간이 움직이면 정부는 자유로워집니다. 한국 정부는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했죠.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발전하니까 말입니다. 이건 윈윈 구조입니까?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었죠. 다음 회의가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이 또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이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실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부 뒤에 숨지 않았죠. 오히려 앞장서서 나선 겁니다. 첫 번째 제안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투자 확대. 제안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현금을 내는 대신 설비 자본화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거였죠. 설비 자본화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장 현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미국 내 첨단 제조 역량을 증대시키는 거였죠.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현대차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고용 협약 갱신. 5,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인 일자리였죠.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군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현금 대신 고용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였죠. 그 다음은 LG와 SK였습니다. 두 기업은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보증채권으로 유동성을 확보했죠.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확정한 겁니다. 세액공제와 보증채권이라.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인센티브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패키지는 거절하기가 힘들었죠. 이건 현금은 아닙니다만. 재무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땅에 실질적인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상무부 대표가 맞받아쳤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현금을 원하는 쪽과 실물 투자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뉜 거였죠. 저는 한국 측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죠.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일자리와 미래 산업 인프라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었죠.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동료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는 제조업 부활이었죠. 한국은 바로 그걸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돈보다 속도를 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자본보다 의지가 앞선 협상입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투자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포스코와 한화 같은 소재 기업들까지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밸류체인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였죠. 민관 협력 구조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율자 역할만 했습니다. 실제 투자는 기업들이 맡았죠. 하지만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 워싱턴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이었죠. 미국은 정부와 민간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저는 한국 측에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까? 한국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3,500억 달러는 정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손을 잡은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혁신의 계기로 삼은 거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새로운 모델 창출의 동력으로 바꿔버린 거죠.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협상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빨랐고 더 유연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현금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워싱턴 내부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협상 공식입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재무장관도 동의했죠.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한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죠. 그 다음엔 흥미로웠습니다. 이제는 존중을 넘어서 경탄하게 됐습니다. 이건 금융공학 그 이상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숫자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영리한 정치였죠. 미국의 정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다음 협상이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이 또 어떤 카드를 꺼낼지 저는 더 이상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리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였죠. 기자들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100% 현금을 원한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죠. 저는 TV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민간 투자니 실물 투자니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죠. 현금 3,500억 달러 전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틀 뒤에 재무부가 움직였습니다. 공식 문서가 한국 측에 전달됐습니다.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납입 초안이었죠. 기한은 석 달이었고 분할 납부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었죠. 한국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서울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원달러는 1,400원 후반까지 상승했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굴복 임박 서울, 미국 압박에 백기 예상 3,500억 달러 현금 납입 불가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라고 봤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절벽이었습니다. 한국이 넘을 수 있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은 승리를 확신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굴복 선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한국팀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실물 투자와 보증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 재무부 대표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불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단기간에 3,500억 달러 현금을 마련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국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제시한 모델을 고수하겠습니다. 민간 투자와 실물 자산 중심으로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상황에서 거부하다니 말입니다. 서울은 흔들렸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언론도 난리였죠. 하지만 협상 테이블의 한국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는 한국 측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논리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은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명확했습니다. 일자리와 산업 부활이었죠. 현금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인 일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 정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금보다 더 매력적인 걸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산업을 키우는 거였죠. 정치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운 카드였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한국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투자로 인한 고용 효과 분석이었죠. 5년간 10만 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예상됐습니다. 10만 명이라. 재무부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상당한 숫자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할 만한 숫자였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내부에서 의견이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재무부는 현금을 원했지만 상무부와 노동부는 일자리를 원했죠. 백악관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리한 전략이었죠. 한국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미국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주일, 2주일. 한국은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서울시장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협상 테이블은 흔들리지 않았죠. 미국 측도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재무부 대표가 다그쳤습니다.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물 투자 중심의 패키지가 양국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대통령께서 현금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현금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공장은 영구적입니다. 일자리는 계속됩니다. 미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건 돈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단기적인 현금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였죠.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필요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죠.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절실했습니다. 한국의 버티기는 경외로웠습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들은 더 침착해졌습니다. 논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다릅니다. 한국은 절벽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나섰습니다. 한국경제팀의 사령탑이었죠. 그가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협상장에 나타났습니다. 직접 투자 플러스 대출 플러스 보증 혼합 모델입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주시했죠. 복잡한 금융 구조도가 펼쳐졌습니다. 현금 대신 이걸 제안하시는 겁니까? 미국 측 재무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훨씬 더 나은 방식입니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인센티브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였죠. 세액공제, 칩스 액트 보조금, 보증채권.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면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IRA 법안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칩스 액트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연방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구 부총리의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정확했죠. 법률 조항까지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보증채권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구 부총리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증을 서면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 부담 아닙니까? 직접 현금 지출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보증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한 금융공학이었습니다. 한국은 현금을 쓰지 않고도 투자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만든 거였죠. 한국은 현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구 부총리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포스코와 한화 같은 소재 기업들까지 참여한다는 거였죠. 밸류체인 전체가 미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철강, 화학, 에너지.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미국과 연결되는 겁니다. 생태계 투자라. 상무부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관심이 생긴 표정이었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게 아닙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재무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상무부와 노동부는 달랐죠. 이들은 구체적인 숫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얼마입니까? 노동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가 자료를 넘겼죠. 5년간 직접 고용 12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25만 명이라.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상당한 숫자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좋아할 만한 숫자였습니다. 이건 새로운 협상 공식입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구 부총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금 3,500억 달러는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델은 10년, 20년 계속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 재무부 대표가 턱을 괴었습니다.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구 부총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죠. 위기가 만든 전략입니다. 3,500억 달러 현금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은 겁니다. 금융공학 그 이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영리한 정치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법률, 정치 구조,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분석으로,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였던 거죠. 며칠 뒤에 미국 내부 평가가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모델, 긍정 검토 필요. 국가경제위원회의 보고서였습니다. 재무부조차 더 이상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죠. 이건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델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평가였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현금 요구를 구조혁신으로 전환시킨 거였죠.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엔 그저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할 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협상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최종 문안을 조율하는 실무단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습니다. 나는 준비됐다는 말이었죠. 의미심장한 발언이었습니다. 협상을 끝낼 준비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결렬시킬 준비가 됐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양측 실무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대표들이었고 한국 측은 경제팀과 기업 대표단이 함께였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투자 구조, 현금 비중, 민간 투자 비율, 보증 범위. 모든 걸 재검토했죠. 몇 퍼센트 차이에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현금 비중을 70%로 올려야 합니다. 재무부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이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합니다. 50%가 한계입니다. 그럼 협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절벽 끝에 서 있으면서도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고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넘어서도 회의는 끝나지 않았죠. 모두가 지쳐갔지만 아무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겠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죠.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한국 측 회의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한국 팀은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서울과 연결 중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기업 대표들이 보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을 겁니다. 현금 비중 55%, 민간 투자 45%로 조정 가능합니까?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물었습니다. 화면 속 기업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조금씩 조정하며 최적의 구조를 찾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1%까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밤새도록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의 조건을 찾기 위해 멈추지 않았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방금 전 서울과의 협의를 통해 만든 절충안이었죠.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안입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현금 2천억 달러, 민간 투자 1,500억 달러입니다. 이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이 서류를 넘기며 검토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고 구조를 분석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장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건 한 나라의 생존을 건 회의였습니다. 양국 관계의 미래가 걸린 순간이었죠.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한국 팀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와 숫자에 대한 확신이었죠. 이들의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한국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한국 측 제안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완벽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이나 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계산과 논리로 승부했던 겁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 측 절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셨습니다. 현금 2천억 달러 플러스 민간 투자 1,500억 달러입니다. 2,000과 1,500. 저는 속으로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그 숫자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멈추게 만들었죠. 3,500억 달러를 두 부분으로 나눈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해 보이는 구조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쪽 대표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한국 측도 그 변화를 눈치챘을 겁니다. 양국이 합의 가능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현금 2천억 달러 플러스 민간 투자 1,500억 달러 구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가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양국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투자 일정과 집행 방식,
보증 범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율했죠. 양측 모두 신중했습니다. 합의에 큰 골격은 잡혔지만 세부 사항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현금 2천억 달러는 3년에 걸쳐서 분할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제안했습니다. 미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간 투자 1,500억 달러는 5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집행됩니다. 양측의 합의 사항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협상은 불가능해 보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백악관 대변인의 간략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말이었죠. 한국은 힘으로 밀어붙인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수치와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낸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해낼 겁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저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을 찾아낸 거죠. 저는 그의 말을 천천히 곱씹어봤습니다. 한국은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우회로를 선택했죠. 현금 대신 구조를 제시했고 압박 대신 설득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날 한국은 미국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논리로 말입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저는 한국을 단지 작은 경제국 정도로만 봤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 최강국을 설득해냈던 겁니다. 2천억 플러스 1,500억이라. 저는 다시 한번 그 구조를 머릿속으로 되짚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숫자 조합 같았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깊이 담겨 있었던 거죠.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백악관의 긍정 검토 발표가 나간 이후에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양국 경제동맹의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문서가 될 겁니다. 한국 측 법률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문서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설득한 건 결국 힘이 아니라 한국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한국의 전략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경제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EU, 일본, 캐나다, 호주. 주요 선진국 대표들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요구를 자국의 실익으로 전환시켰는가? 한국 전략의 핵심은 구조 전환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금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자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했죠.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정부 주도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한국과는 접근 방식이 달랐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에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지속 가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절박한 위기의식이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요구는 한국으로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이 완전히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 내 언론들도 평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심층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미국 경제 안보의 실질적 기여라는 제목이었죠. 한국의 투자는 미국 반도체 산업 부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였죠. 한국이 실질적 동맹으로 완전히 격상됐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이제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국제협상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새로운 방법론.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IMF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봤습니다. 강대국의 거센 압박 앞에서 결국 굴복하는 나라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였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힘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봤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강력한 동력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바로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3,500억 달러의 현금 요구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당당하게 열어냈습니다. 현금 2,000억 달러, 민간 투자 1,500억 달러.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숫자 조합 같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전략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설득한 건 결국 힘이 아니라 한국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해가 천천히 저물어갑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를 조용히 내려다봅니다. 저 거리 어딘가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을 거죠. 그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인 거죠. 한국은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설득했습니다. 강압적인 압박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경쟁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진심으로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세계에 보여준 건 작은 나라라도 올바른 전략과 확고한 신념만 있다면 충분히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힘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치밀한 전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죠. 한국은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냈겠죠. 저는 창문을 조용히 닫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협상의 시대, 그 역사적인 시작점을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정확히 전하는 게 이제 제 마지막 중요한 임무가 됐습니다. 경주 APEC 경제회담 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문의 서명까지 이루길지길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